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그 4강 중에서 그 마키아벨리 이야기가 전체의 서론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그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하고는 썩 연관이 깊지 않은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제가 올해 안에 이 책을 여러분 갖고 계신 강의안을 토대로 해서 책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안 꼭 갖고 계시다가 책 나오면 제가 책으로 꼭 바꿔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왜 사람들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쫓으면 쫓을수록 멀리 달아나는 파랑새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유토피아의 이야기를 하고 유토피아를 꿈꾸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때와 마찬가지로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요.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최인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최인훈 선생님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로는 살아있는 한국인 중에서 지성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를 우리가 구체명사로 바꾸면 최인훈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마치 천재 이런 말이 추상명사인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보통명사나 구체명사가 된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이 최인훈 선생님이 당신의 근 60년에 가까운 문학 인생을 총정리하시는 말씀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귀동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60년의 당신의 소설 쓰기 혹은 글쓰기 혹은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 이거를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당신의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환상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환상적이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미치게 할 수 없다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을 매료시키는 모든 것의 속성은 환상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환상성이란 뒤집어 보면 불가능한 것을 꿈꾸게 만드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예를 다른 걸로 들면 우리가 머릿속에 자기가 꿈꾸는 결혼하신 분은 결혼 전으로 돌아가셔서 다 우리가 싱글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배우자라고 하는 모델이 있다고 한번 상정을 해보죠. 그 이상적인 모델이 있다면 그 이상적인 모델에 비추어서 만나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보는 사람들을 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횟수가 반복될수록 이상은 현실과 영원한 괴리에 있구나 이런 걸 늘 자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을 향한 꿈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도 변호사님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간통죄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게 되죠. 요컨대 최인훈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환상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할 때의 그 뜻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매료시키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매료시키는 그 무엇이 최인훈 선생님에게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 사회에 대한 헌신, 실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를테면 블라디미르 레닌 같은 사람은 이데올로기의 색깔을 떠나서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한평생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죽기 직전까지도 러시아에서 혁명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무수히 많이 들었으나 그 불가능과 싸운 사람이에요. 그 불가능의 결과가 어떤지는 제껴놓고라도요. 요컨대 사람에게는 그 31쪽 제일 처음에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 블로우라고 하는 서양의 이 사람은 1960년까지 동독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60년에 베를린 봉쇄가 되면서 서독에 남아서 튜빙겐 대학 교수를 한 사람인데요. 이 블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식의 기본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국의 최인훈이나 서양의 지성이나 인간이 자기가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꿈을 투영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인간의 생각에는 일종의 DNA처럼 박혀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번박하게 생각하면 현실에서도 우리가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사실은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젊은 친구들 보면 오늘과 다른 내일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펙도 쌓으려고 하고 고전도 읽으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런데 오늘 나아가는 내일이 오늘과 만약에 똑같거나 오늘만 못하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오늘만 못하다 그러면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죽어야죠. 그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물론 죽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죠. 자, 최인훈 선생이 이야기하는 환상성, 그리고 이 어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인간의 의식에 이를테면 유전자처럼 박혀있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는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아이디어냐 하면 한 2만 5천 년 전쯤에 우리 인류가 처음 그렸다고 하는 동굴에 있는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렸다고 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 그 그림은 해석이 수만 가지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마다, 입 달린 사람마다 다 자기 해석을 주장하지만 그 해석 중에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는 인간은 또 이 세계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은 심지어는 사물까지도 모두가 다 일종의 정령을 가지고 있고 그 정령이 죽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테면 오늘의 삶 다음에 인간은 오늘의 현실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좌절되면 내일 죽어서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살죠.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육체적인 생존을 하는 도중에 분명히 내일이 오늘만 못하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는 내가 여기서 잘못 산 걸 보상받을 것이다 이런 심리죠. 그런 것처럼 한 2만 5천 년 정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가 오늘보다 다른 내일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꿈꾸기라고 말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환상을 빼앗는 것은 악이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환상의 화신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선인이겠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인간 보편의 고유한 속성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환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근 500년이 지나서 2012년 4월 20일 한국에서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오래 해서 오늘은
여러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강의안을 토대로 해서 조금씩 빨리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을 잠깐 환기하는 셈 치고 마키아벨리와 토마스 모어를 잠깐 비교하면 이 마키아벨리는 대단히 냉철한 리얼리스트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마치 사실주의 화가들이 육체의 느두화를 꼼꼼하게 리얼하게 그린 것처럼 정치 영역, 공적 영역에서의 인간의 행동 양태를 아주 현실적으로 분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권력 정치나 현실 정치라고 하는 거에 대명사, 그것을 처음으로 냉철하게 포착한 인물. 이렇게 마키아벨리를 이야기한다면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썼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다분히 공상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토마스 모어도 마키아벨리 못지않게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마키아벨리 못지않게 토마스 모어도 현실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냉철한 분석 위에서 이 땅과 혹은 지금과 다른 내일, 다른 세계를 꿈꾼 사람입니다. 이걸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오늘과 다른 내일, 이곳과 다른 저곳을 꿈꾸는 인간의 유토피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토피아 의식이 생겨난 역사적 무대에 뿌리박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의 아이디어는 토마스 모어가 살았던 영국 당대의 현실 속에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발상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실에 만족스러운 사람은 결코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쓴 비유를 하자면 자기가 집에서 안방이나 사랑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채에 기거하게 되면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집안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일이 일어나서 사랑채에 있던 처지에서 건넌방 정도로 쫓겨가게 된다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간 이상해졌다거나 아버지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죠. 그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내칩니다. 문간방 정도로. 심각한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을 완전히 대문 밖으로 내치면 아버지는 돌아왔다죠. 그리고 집안을 개혁하려고 아들이 나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게 하는 환상성의 뿌리는 현실에 대한 불만, 아주 넓게 말하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그 현실에 대한 불만족에 기초해서 토마스 모어의 아이디어도 나왔으니까 토마스 모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영국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일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당대 토마스 모어가 살았던 영국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 위에서 시도된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여기 나오는 히슬로 데우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말을 빌려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섬에는 54개의 도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썼을 때의 영국의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행정구역상의 주도 54개였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따라서 마키아벨리와 비교해서 보면 토마스 모어는 단순히 현실에 눈 감고 현실과 다른 백일몽을 꿈꾼 공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실 사회 속에서 제기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상상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내 본 것이죠. 마치 이상향을 머리에 그리고 오늘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재단해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토마스 모어가 살았던 시대를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 말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92년에 콜럼부스가 소위
자기 유럽 사람들의 표현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쓴 1517년까지 굉장히 많은 그 신대륙의 탐험가들과 탐험가들이 갔다 온 책들이 유럽에 널리 유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1504년에요. 신세계라고 하는 책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잘 알려진 이 사람의 신세계 그리고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4개의 항해라고 하는 책들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 저 신대륙, 소위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할 때의 저 신대륙의 발견은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단히 놀라운 판촉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적 허구로 그려낸 세계가 아니라 어쩌면 실제 할 수도 있는 세계라고 하는 리얼리즘을 부여해 줍니다. 유럽과 다른 세계가 있다. 유럽 사람들과 다른 세계가 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닌 자손이 있다. 그리고 왕후장생의 씨가 따로 없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위계질서 밖에서 이를테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유럽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세례나 유럽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관과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라는 사실을 이 1492년 이후에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한 150년 전쯤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건 뭐 대충 서양의 경우에는 15세기, 16세기쯤의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 한 분이 실학자 중에 최한기라고 하는 요즘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지리학적 사실을 지리학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고 한다면 이 둥근 공과 같고 원과 같은 지구의 중심은 어디인가? 지구가 둥글다면 중심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한국 지도 중심에 한반도가 놓여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중심에 있어요. 미국은 미국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중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한기 선생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즉 중화라고 떠받들어 왔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렇죠? 세계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은 중국 문명, 중국적 사고방식, 중국의 유학적 세계관, 중국의 성리학적 체계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서 보편 타당한 유일의 가치관이나 학문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비판적 거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최한기 선생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중심의 세계 질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 상대화시켜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 이외의 나라, 중국 이외에 서양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서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어떠어떠한 문명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최한기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한반도 위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회제도, 윤리의식, 학문체계,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인식을 발전시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토마스 모어가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탐험기가 나오는
그 지점에서 토마스 모어는 유럽과 다른 세계, 유럽과 다른 가치관, 유럽에서 추구하는 정치 사회 질서와는 다른 사회 질서를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아메리고 베스푸치를 따라서 한 4년간 세계 일주를 했던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단한 현실적 개연성을 부여해주는 장치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새로운 세계, 현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의 발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살았던 이 시기는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창 부르짖던 그 시기와 딱 겹칩니다. 원래 마르틴 루터는 토마스 모어보다는 에라스무스하고 아주 친합니다. 이 유토피아가 나오기 전에 1515년에 에라스무스가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걸 토마스 모어에게 헌정하는데요. 이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 유럽으로 치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 전체의 지성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사상가들은 그 사상가의 이름이 곧 시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8세기의 계몽시대, 그러면 18세기는 볼테르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20세기 중반 정도까지만 놓고 보면 20세기 중반까지는 사르트르의 시대, 그 다음에 푸코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시대가 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16세기에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에라스무스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양에서 최초로 인쇄만 가지고 생활을 한 최초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의 책은 아주 그 당시에 한 50년 된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서 아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이 에라스무스의 생각에 촉발되어서 마르틴 루터는 뷰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이제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토마스 모어가 살았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시간을 보게 되는데 짧게 빨리 가면 이 루터 얘기를 조금만 하면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아버지가 광부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광산 주인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아버지는 배움이 짧습니다. 그래서 당근 자기 아들에게 법학 공부해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물러받으라고 하죠. 우리 되게 여기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하여간 30대, 40대 요 정도 되면 부모님이 고생해서 자녀들에게는 내가 고생한 것 위에서 조금 더 낮게 가도록 이렇게 다 서포트 하잖아요. 마르틴 루터 아버지 똑같았습니다. 법학자가 되어서 자기가 이룬 경제적 부위에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법학을 하지 않고 신학대학을 가요. 아버지가 분노하죠. 그래서 집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이 마르틴 루터는 신학 공부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는 도중에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아버지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게 미안한 거였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자기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가게 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에서 촉발해서 그 아버지를 이를테면 초인격적 존재로 의인화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실수할 수 있다. 어떤 하나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서 루터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돈 주고 팔아먹는 면죄부 발부하는 하나님은 가짜 아버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짜 아버지를 깨는 것이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어려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한 콤플렉스를 부정적으로 승화하는 길이라고 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정신분석학으로 이 루터의 전기를 쓴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캐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형식적인 불합리함을 지적하다가 나중에 1521년쯤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교황청이 이 마르틴 루터와 교리상의 토론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를 누르려고 그래요. 이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에 뷰텐베르그 대학 교수였는데 이 뷰텐베르그가 그 대학이 마르틴 루터가 그 대학 교수였지만 대학이 그때 시점으로는 생긴 지 한 10년밖에 안 돼요. 교황이 뷰텐베르그 대학의 마르틴 루터 그러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듣보잡이에요. 듣보잡이. 듣보잡이 대학의 듣보잡이인 젊은 교수가 한 4년째 계속 말썽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교황의 가장 뛰어난 신복을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캐톨릭 교리에는 정통해서 1521년 시점에서는 넘버원 이론가입니다. 캐톨릭 교회의 넘버원 이론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다 도망갈 정도로 그 사람 이름이 에크입니다. 에크. 그래서 나타나기만 하면 이단자들은 다 도망가요. 에크하고. 근데 이 에크하고 논쟁을 붙는데 마르틴 루터가 지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한 걸음 더 나가게 돼요. 캐톨릭 교회의 교리의 기초에서 자기를 디펜스하려고 하니까 못 이긴다. 그래서 캐톨릭 교리라고 하는 것을 논거로 삼는 게 아니라 캐톨릭 교리에서 벗어난 자기가 읽은 성경에서 자기가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에크랑 싸우니까 에크하고 상대가 돼요. 그래서 1521년 시점에서 루터는 파문을 당하고 이제 전체 캐톨릭 교회 내에서의 개혁적인 성직자들하고도 좀 선이 갈라지게 되죠. 교회 안에서 교회의 불합리함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 이게 에라스무스와 이 토마스 무어가 죽을 때까지 견지한 자세인데 그 자세를 넘어서서 교회의 교리 자체를 공박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이 토마스 무어는 사람은 선행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가고 악행을 저지른다면 지옥에 간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인간의 행위로서의 선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평생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이 마르틴 루터의 아이디어에는 선행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중요하지 않죠.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으므로 누가 구원받을지 아닐지는 인간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이 에라스무스한테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지금 교황하고 싸우는데 자기 혼자 싸우니까 너무너무 벅차다. 그러면서 편지를 한 100통쯤 보냅니다. 이 에라스무스에게요. 편지를 한 100통쯤 보내는데 100통쯤 보내는 내용이 이렇게 돼요. 대체로 정리하면 에라스무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책을 읽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책에 이렇게 되어서 마치 우리나라 옛날 이렇게 법정에 보면 이영희 선생님의 책을 읽고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4학년 때 어디까지 갔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에라스무스 선생님 책 생각을 읽고 제가 교황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고 파문까지 당했으므로 선생님이 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한 장만 내주세요. 이렇게 에라스무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에라스무스는 한 100통 정도 받았는데 4통인가 보내요, 답장을. 뭐라고 보내냐 하면, 처음엔 정중하게 보냅니다. 루터 씨에게 제 책을 읽으라고 제가 강박한 적이 없으며, 제 책을 당신처럼 해석하라고 제가, 요구한 적도 없으며, 제 책을 읽고 그렇게 행위하라고 명령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허니 지금 당신이 일으킨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지 저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항변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알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 학교 선생님이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하고 얘기하거나 직장이면 상사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꼭 지켜야 할 게 형식은 온건하게 그러나 내용은 강경하게 이게 정답이죠.